건기인 12월, 재앙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물들은 이 재앙을 견뎌낸 적이 있죠. 이 나무는 잎에 알코올 성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잎을 빨리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오래 간직하면 위험해집니다. 잎을 빨리 태워 죽음은 피하려는 것이죠. 불이 잦아지면서 에틸렌 성분의 연기가 퍼집니다. 이 연기를 맡고 그레스트리는 꽃을 피웁니다. 죽음을 견딘 뒤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이동할 수 없는 식물. 그래서 식물은 짝짓기를 위해 동물을 이용합니다. 뭔가가 땅속에서 나옵니다. 이 곤충은 생애 처음으로 땅속에서 나오는 중이죠. 이 암컷벌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죠. 배고픔을 해소하고 더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 암벌은 가야 합니다.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암벌은 순찰 나온 불독개미에게도 쉽게 당합니다. 배고픔의 천적까지. 만약 날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암벌은 지체 없이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목표는 높이 20cm가량의 풀. 꼭대기까지 무사히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암벌은 흙을 털며 몸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페로몬을 발산하죠. 페로몬을 맞고 도착한 숫벌. 지금은 이 말벌들의 짝짓기 철입니다. 날개 없는 암벌이 꼭대기에서 숫벌을 부르면 숫벌은 암벌을 안고 날아다니며 꿀을 먹입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죠. 이 사랑의 시기에, 이 사랑의 장소에 수상한 꽃이 핍니다. 꽃의 키는 약 20cm. 암벌이 올라가던 풀 높이와 같습니다.
꽃잎은 날개 없는 암벌의 모양. 크기도 비슷한 데다 입체적이기까지 합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수술과 암술. 수컷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꽃잎을 암벌로 착각한 숫벌. 가짜를 들고 날아가려 하지만 수술적으로 꺾이기만 하죠. 게다가 꽃은 암벌과 똑같은 페르몬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강도는 10배. 수컷들은 광분 상태가 됩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한 수컷들의 혈투. 그러나 싸움의 승자도 짝짓기를 못합니다. 가짜에 놀아났을 뿐이죠. 오히려 끈적거리는 꽃가루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죠. 꽃가루를 붙이고 떨어진 수컷. 그러나 수컷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번 속았지만 또 속게 되죠. 결국 꽃가루는 다른 꽃 암술에 붙어 수정이 됩니다. 벌의 성욕을 이용해 짝짓기를 하는 꽃이죠. 식물. 시작은 녹색이었습니다.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빛과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녹색이죠. 배고픔을 이겨낸 식물은 이제 녹색이 아닌 기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꽃이죠. 녹색의 숲에서 눈에 띄기 위해선 녹색이 아니어야 합니다. 꽃은 식물의 성기, 유혹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을 만듭니다. 꽃이 작다면 꽃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면 눈에 띄는 가짜를 만들기도 합니다. 산수국 바깥쪽 꽃엔 암술 수술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역할만 하는 가짜 꽃이죠. 이 커다란 가짜 꽃잎 덕분에 벌들은 꽃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가짜 꽃잎의 역할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꽃들이 수정이 되면 산수국은 가짜 꽃잎을 뒤집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오지 말란 뜻이죠. 산수국은 여러 포기가 함께 꽃을 피우는 식물. 수정이 된 꽃 말고 수정이 안 된 꽃에게 벌을 보내려는 것이죠. 이렇게 꽃은 마지막까지 모든 꽃의 짝짓기를 성공시키려 합니다. 꽃이 숨어 있다면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개달의 꽃은 나뭇잎에 가려 바깥에선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꽃필 무렵 꽃은 잎에게 화학물질을 뿌립니다. 꽃을 가린 잎은 이 냄새를 맡고 변신을 하죠. 하얀 꽃잎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색된 잎은 광합성을 못하게 됩니다. 배고파진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개달에는 잎의 희생을 택합니다. 배고파지더라도 눈에 띄는 것을 원하죠.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한 욕구. 식물의 성욕은 동물만큼 강합니다. 식물의 짝짓기는 수술에서 암술로 꽃가루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존재죠. 침엽수들은 이 에너지를 기다립니다.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 암술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바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꽃가루를 던지는 것이죠. 이 동작은 100분의 1초 사이에 벌어집니다. 식물은 바람을 막기 위해 바람 부는 높이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됩니다. 쇠뜨기 속 포자에 달린 독특한 장치가 그것이죠. 포자에는 탄사라고 불리는 4개의 끈이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 탄사는 움츠려 있지만 건조해지면 달라집니다. 탄사가 펼쳐지며 포자 사이의 간격을 넓히죠. 바람을 더 많이 품기 위해서입니다. 탄사는 포자의 간격을 넓힐 뿐만 아니라
바람개비 역할도 하게 되죠. 숨겨진 포자의 노력. 그러나 바람이 없으면 포자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포자는 민달팽이의 먹이가 될 뿐이죠. 언제 불지 모르는 바람. 그래서 식물은 좀 더 믿음직하고 부지런한 일꾼을 찾습니다. 이 식물의 고향은 남미 고산지대입니다.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또한 꽃은 이 일꾼을 위해 보라색을 띱니다. 벌은 보라색과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라색 꽃, 벌을 유혹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꿀풀은 꽃 피는 순서를 조절합니다. 꽃들은 보통 동시에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꿀풀은 꽃을 동시에 피우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죠. 꿀풀은 아래쪽 꽃이 지면 위쪽 꽃을 피웁니다. 벌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꿀을 찾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꿀풀처럼 모든 꽃이 벌에게 꿀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일부 난꽃은 곤충을 속이기도 하죠. 나는 꽃을 피우는 식물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공적으로 진화한 식물이죠. 그 성공의 열쇠는 꽃에 있습니다. 난꽃은 오직 한 종의 수분 매개자만 유혹합니다. 그래야 꽃가루가 섞이지 않아 수정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난의 꽃가루는 다른 꽃들과는 다릅니다. 꽃가루들이 낱개로 흩날리지 않고 한 곳에 뭉쳐 있습니다. 꽃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셈이죠. 그래서 나는 곤충을 속이거나 우롱하기도 합니다.
이 난꽃 종류는 중앙에 있는 꽃잎 하나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파리가 착지하게 되면 특이한 꽃잎이 움직이게 되죠. 꽃잎은 덫입니다. 덫은 정해진 몸무게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다른 곤충, 심지어 크기가 다른 파리는 갇히지 않죠. 즉, 꽃은 특정한 파리를 고릅니다. 자신의 꽃가루만 날라줄 전담 파리를 찾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파리만 간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덫을 만드는 난꽃이 있습니다. 광릉 요광꽃은 동아시아 특산종이자 멸종위기 1급 식물입니다. 요광 혹은 항아리처럼 생긴 독특한 꽃잎을 가지고 있죠. 꽃 중심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 속엔 꽃가루처럼 보이는 노란 반점이 있죠. 꽃 위쪽엔 또 다른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옆에 진짜 꽃가루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꽃 윗부분에 있는 투명창. 빛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벌이 꽃으로 다가가게 되면 꽃은 먼저 입구로 안내합니다. 벌이 잘 볼 수 있는 보라색 원이죠. 벌이 입구에 착지하면 구멍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엔 먹이처럼 보이는 노란 반점이 있죠. 벌은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입구는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구조. 벌은 함정에 갇힙니다. 갇혀서 발버둥 치는 벌. 벌은 패닉 상태죠. 어떻게든 탈출하려 합니다. 이때 꽃은 구원의 빛을 선사합니다. 투명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벌은 빛을 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꽃은 짧은 털을 만들어 두었는데 출구 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당황한 벌에게 이 털을 짚고 올라가란 뜻이죠. 꽃의 친절함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꽃잎 바깥에도 털을 만들어 잡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좁은 출구에서 버둥거릴 때 벌은 진짜 꽃가루를 묻히게 됩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혼란을 틈타 목적을 달성하는 꽃.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벌의 등에 붙은 꽃가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벌이 다른 광릉 요관꽃의 암술에 갔을 때 꽃가루가 암술에 잘 붙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짝짓기를 대비해 미리 세워두는 것이죠.
땅바닥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작업 중인 웨코벌. 지금은 웨코벌의 번식기. 웨코벌은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웨코벌은 메뚜기나 여치 등을 사냥해 구멍 속에 놓고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일부 벌들은 이렇게 특수한 시기를 빼고 평상시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보랏빛의 꽃잎. 역시 벌을 유혹하는 꽃이죠. 맑고 한가로운 낮. 여느 때처럼 용담꽃에 곤충들이 찾아옵니다. 용담꽃을 자주 찾는 좀뒤형벌. 주둥이가 긴 박각시 나방. 주둥이가 발달한 곤충들만 용담꽃의 꿀을 먹을 수 있죠. 꽃의 깊이가 5cm 정도로 꽤 깊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기온이 떨어지면 용담꽃은 꽃 봉오리를 닫습니다. 마감 시간인 거죠. 그런데 좀처럼 꽃을 떠나지 않는 벌. 낮에 봤던 좀뒤형벌입니다. 벌은 그대로 닫히는 꽃 속에 들어갑니다. 용담꽃 위로 밤이 찾아옵니다. 벌 역시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좀뒤형벌은 단독 생활을 하는 벌. 용담꽃의 깊이는 좀뒤형벌의 크기와 꼭 맞습니다. 용담꽃은 벌의 수면력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죠. 잘 때 뒤척였는지 벌의 몸엔 꽃가루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기지개를 켠 벌은 곧 또 다른 꽃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때 꽃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벌은 숙박비를 치른 셈이 되죠. 식물은 벌보다 큰 동물을 이용해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벌들이 많이 몰리는 그레빌리아 꽃. 호주 그레빌리아는 꿀이 많이 나오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벌들은 그레빌리아의 꿀을 쉽게 먹지 못합니다. 꿀이 깊이 숨겨져 있어 주둥이가 길고 혀가 발달한 동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꿀빨이 새입니다. 새가 꽃에 붙어있는 벌을 쳐다봅니다. 조류는 곤충을 즐겨 먹지만 꿀빨이 새에게 벌은 그냥 성가신 존재.
그레빌리아의 꿀이 무척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큰 새가 배불리 먹을 만큼의 꿀. 이것이 조류를 수분 매개자로 삼는 조매화의 기본 조건입니다. 조매화는 새의 동선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꽃에도 꿀은 풍부합니다. 꽃은 지상 50cm 정도의 높이, 숲 바닥에서 날아다니는 새의 눈높이죠. 또한 새가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는 공간과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 날벌레를 치우는 태양조. 꽃은 새의 혀가 간신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꿀을 숨겨 놓았습니다. 새가 고개를 숙였을 때 꽃가루를 머리에 묻히게 한 거죠. 하지만 조매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새의 눈에 잘 띄는 데 있습니다. 물을 먹으러 온 오색 앵무. 영양 상태가 좋은 조류는 화려하고 선명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털이 선명하다는 것은 사교적이며 짝짓기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류는 어떤 동물보다도 색상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매화는 새가 좋아하는 색깔, 특히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새 이름과 같습니다. 극락조의 색깔뿐만 아니라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까지 흉내냈죠. 꽃의 중심엔 꿀이 넘치고 새가 앉기 쉽게 횃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새가 만족할 먹이를 준비하고 새의 동선을 읽으며 새가 되는 것. 이것이 조매화가 새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소들은 풀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존재도 있죠. (500kg) 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 5g도 안 되는 파리입니다. 파리는 초당
600회의 날갯짓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고 빠른 속도를 내죠. 소에겐 버거운 존재입니다. 소의 유일한 방어수단은 꼬리. 균형을 잡거나 방향 전환용으로 쓰이는 꼬리가 소에겐 파리채입니다. 실제로 해충이 많은 지역일수록 꼬리는 길어집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파리. 꽃가루를 옮기고 싶은 식물이 탐낼 만한 재능을 갖고 있죠. (1만 5천) 종의 파리, 곤충의 15%, 생물의 9%가 파리입니다. 많은 종수만큼 다양한 곳에 존재하며 벌과 새가 살지 않는 곳에도 파리는 있습니다. 버섯 역시 파리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버섯파리 종류가 따로 있을 정도로 버섯을 좋아하는 파리는 적지 않습니다. 버섯의 균사를 먹으려 모여든 파리. 그리고 한 꽃이 오랜 시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나는 버섯 형태의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이난 역시 약간 다른 모양의 버섯을 달고 있죠. 이 난꽃은 버섯인 것처럼 위장해 파리를 속입니다. 버섯의 주름뿐만 아니라 버섯의 향까지 똑같이 흉내내죠. 하지만 대부분의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체죠. 사체엔 먹이가 풍부해 암수를 가리지 않고 파리들이 모입니다. 파리는 이곳에서 밥도 먹고 짝짓기도 하며 알도 낳습니다. 식욕, 성욕, 번식욕을 사체에서 해결하는 파리. 파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사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탐내는 식물은 사체를 모방합니다. 덩굴 식물에 기생하는 라플레시아. 잎도 줄기도 없는 이 식물도 번식을 위해 꽃을 만듭니다. 크기가 약 1m에 달하는 거대한 꽃은 파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체의 썩은 속살을 흉내냅니다. 사체를 모방할 꽃은 여러 지역에 있죠. 스타펠리아가 사는 건조한 지역엔 벌이 드뭅니다. 그래서 파리를 부르기 위해 검붉은 꽃을 피우죠. 스타펠리아는 디테일까지 신경 썼습니다. 꽃 속엔 동물 사체를 따라한 털까지 나 있죠. 그리고 이 꽃에선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악취일 뿐 파리에겐 향기가 되죠. 수많은 꽃들이 다양한 궁리를 하면서 파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것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엔 높이 3m의 꽃대가 있습니다. 시체꽃이죠.
7년 전, 이 꽃대는 평범했습니다. 5장의 잎을 가진 높이 30cm 정도의 묘목이었죠. 해가 갈수록 잎의 개수는 늘어나고 나무는 5m까지 자랐습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모은 양분을 모두 알뿌리에 저장했습니다. 알뿌리가 다 성장한 뒤 나무 부분은 쓰러졌고 쓰러진 자리엔 알뿌리만 남았죠. 7년 동안 모은 양분이 이 알뿌리 속에 있습니다. 알뿌리의 직경은 1m 정도, 무게는 무려 100kg에 달하죠. 왜 이 식물은 7년 동안 영양분을 축적했을까요? 약 넉 달의 휴면기 뒤에 그 이유는 드러납니다. 높이 3m, 폭 1.5m, 지구에서 가장 큰 꽃. 7년 동안 영양분을 모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꽃이 유혹하는 것도 작은 파리입니다. 이 수술대로 파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이름 그대로 시체 냄새를 풍기죠. 악취의 강도는 꽃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숨이 멎을 정도죠. 그리고 이때 꽃은 36도 정도의 열을 발산합니다. 열은 상승 기류를 만듭니다. 악취는 3m의 기둥을 발판 삼아 치솟게 되죠. 열과 꽃의 크기 덕분에 냄새는 반경 1km 밖까지 퍼집니다. 주변의 모든 파리를 부를 수 있죠. 파리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꽃은 많은 수술과 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이 암술이고 아래쪽이 수술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열대에서 시체꽃이 세운 전략. 그것은 대량 살포입니다. 거대한 기둥과 나팔 형태의 꽃은 악취를 한꺼번에 많이 뿌리기 위한 확성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을 위해 7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꽃은 시듭니다. 7년의 기다림은 단 이틀 만에 끝이 납니다. 거대한 꽃을 오래 유지시킬 수는 없죠. 수정이 되면 동백꽃은 통째로 떨어집니다.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식물. 짝짓기에 성공했다면 꽃의 죽음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꽃이 죽어야 비로소 열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